옥스퍼드 강희시란 언어학 천재로 불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중국 친구는 말했죠. 한자는 예술이고 한글은 모방이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던 그가 지금은 옥스포드 강당에서 한글의 위대함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단 3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리 윌리엄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죠.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다양한 언어의 역사와 구조를 배우는 일상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언어학과 교수님들은 항상 언어는 그 민족의 영혼이자 철학의 결정체라고 가르쳐 왔어요. 히브리어의 신성함, 산스크리트어의 깊이, 라틴어의 체계성. 이런 고전 언어들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시간은 언제나 흥미진진했습니다. 고대 문자의 선과 획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 마치 보물찾기 같았죠. 하지만 아시아 언어권으로 넘어가면 제 열정은 눈에 띄게 식었어요. 특히 한글이라는 문자는 솔직히 저에게 그저 정체불명의 기호에 불과했습니다. 동그라미와 직선이 기묘하게 조합된 이 문자는 제 눈에 너무 단순해 보였죠. 학문적 깊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는 신이 인간에게 준 언어라 불리고 한자는 3,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졌는데 한글은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중국인 유학생 리우는 더 노골적이었죠. 그는 아시아 언어학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자주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글. 그건 만든 지 500년도 안 된 가짜 문자야. 진짜 문자라면 한자처럼 역사가 길어야 하고 깊이가 있어야지. 리우의 말에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습니다. 대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죠. 왜냐하면 솔직히 그 말이 일리 있게 들렸으니까요. 제가 아는 한글은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사용하는 특별할 것 없는 현대 문자일 뿐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언어학 서적들을 뒤적이다 보면 한자, 가나, 아랍어, 데바나가리 문자 등 다양한 비라틴 문자 체계에 관한 책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지만 한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자료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학문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단정지었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의 웅장한 도서관에 앉아 고대 문자의 기원을 탐구하던 그 날들, 저는 한글이 지닌 진정한 가치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는 저만의 것이 아니었죠. 대부분의 서양 언어학자들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옥스퍼드의 봄은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캠퍼스 잔디밭에 샛노란 수선화가 피어나고 학생들은 햇살 좋은 날이면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거나 토론을 즐기죠.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언어학과 세미나가 끝난 후 몇몇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 근처 카페에 모였어요. 그 중에는 한국인 유학생 지후도 있었습니다. 항상 조용하고 예의 바른 학생이었죠. 세미나에서는 거의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제출하는 과제물은 항상 A 학점을 받는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지우는 대화에 잘 끼어들지 않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우리는 각자 연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리우가 자랑스럽게 한자의 역사와 깊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야. 하나하나가 그림이자 철학이지. 산을 보라고. 세 개의 봉우리 모양이 실제 산을 닮았잖아. 상형에서 시작해 지금은 의미까지 담고 있어. 이런 깊이를 가진 문자체계는 세계 어디에도 없지. 리우의 설명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리우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어요. 솔직히 한글은 너무 단순해. 깊이가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조합하는 문자일 뿐이지. 한자는 철학과 예술이 담겨 있는데 말이야. 그 순간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던 지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던 지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달랐어요. 지후의 눈빛이 변했고 숨을 깊게 들이쉰 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 민족이 쓸 문자를 직접 만들었어. 그것도 백성을 위해서. 지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모인 모두가 잠시 침묵했어요. 리우는 당황한 듯 했고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지후의 말에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거든요. 무슨 말이야?
모든 문자는 누군가 만든 거잖아. 리우가 반박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대부분의 문자는 자연스럽게 진화했거나 다른 문자에서 파생됐죠. 하지만 한글은 달라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한 명의 위대한 왕이 백성들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창제한 문자입니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말이죠.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을까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 유럽 언어 대부분은 라틴어에서 파생됐고 영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 만든 언어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변형된 것이죠. 정말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고? 그건 좀 낭만적인 해석 아닌가? 제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리, 한글의 창제 목적을 담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있어. 첫 문장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야. 왕이 문맹률을 낮추고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낭만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지후의 말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백성을 위한 문자라.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그런 사례는 처음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권력자나 특권층이 독점하는 도구였는데 말이죠. 이틀 후 언어학과 교수님은 기말 과제로 세계 문자 창제 사례 비교를 내주셨습니다. 각자 다른 문자 체계를 맡아 깊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과제였죠. 발표 문자는 추첨으로 정해졌고 저는 한글을 맡게 되었습니다.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같은 깊이 있는 문자를 맡았는데 저는 한글이라니. 하지만 과제는 과제였기에 마지못해 도서관으로 향했죠. 처음에는 영어로 된 한글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라인 검색을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의 번역본을 접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본떠서 만든 문자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본떠 모음을 만들었다. 이 문장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이라고? 호기심이 일어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의 모양. 그림을 보니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음 하나하나가 발음할 때 우리 입속 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모음은 더 놀라웠습니다.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형상화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우주관과 철학이 담긴 체계였죠. 도서관 책상에 앉아 밤늦도록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를 동시에 갖춘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내용 중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글이 모아쓰기를 통해 소리의 조합을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다는 점이었어요. 자음과 모음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음되는 소리의 단위 음절에 맞게 모아서 쓰는 방식이었죠.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 아, 니은의 세 요소가 하나의 조화로운 시각적 단위로 결합됩니다. 이는 한글이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수단을 넘어 언어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반영하는 체계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 모음 10개의 기본 문자만으로 모든 한국어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완벽한 과학적 체계였어요.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는 음소 문자의 이상적인 형태를 500년 전에 이미 구현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문자라기보다 하나의 철학 체계 같은데 책상에 엎드려 눈을 비비며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읽어내려간 자료들은 제 머릿속에서 한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글에 관한 연구에 푹 빠져 있던 저는 커피를 마시러 잠시 나왔다가 지우를 마주쳤습니다. 지난번 카페에서의 대화 이후로 지우를 다시 보니 왠지 어색했어요. 해리, 잘 지내? 지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응, 잘 지내. 사실 요즘 한글 연구에 좀 빠져 있어. 과제 때문에 말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어?
저는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들과 우주관을 담은 모음 체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해리, 넌 한국어를 몰라도 한글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네. 대단해. 대화를 나누던 중 지우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해리, 부탁 하나 해도 될까? 할머니가 손편지를 주셨는데 우리 가족은 지금 다 외국에 있어. 번역기로는 할머니의 손글씨를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너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으니 읽어주면 내가 해석을 할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한테? 하지만 난 한국어를 모르는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내가 한글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니 글자 모양만이라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의미는 설명해 줄게. 그 제안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실제 한글이 쓰인 편지를 보는 것은 학문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지후의 기숙사 방으로 가서 함께 편지를 펼쳤습니다. 연한 노란색 편지지에 쓰인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놀랍도록 정갈했어요. 각 글자가 또렷이 구분되었고 비록 떨리는 손으로 쓴 듯했지만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후야, 이 편지 읽을 때쯤이면 내가 영국 하늘 아래 있겠지. 춥진 않니? 나는 매일 너 생각을 해. 늘 밥 잘 챙겨 먹고. 지후가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며 번역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걱정과 사랑이 담긴 소박한 문장들이었죠. 손주가 먹는 것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빨리 보고 싶다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번역하는 동안 저는 한글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책에서 본 과학적 원리를 넘어 이제는 한글의 온도를 느끼고 있었어요. 떨리는 노인의 손으로 쓰인 이 문자들이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머니가 우리 지후가 외국에서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네. 지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문자가 단순한 기호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지 발음을 표기하는 도구가 아니라 세대 간의 사랑을 전달하는 따뜻한 매개체였어요. 할머니의 사랑이 깃든 이 한글 편지 앞에서 제가 이전에 가졌던 한글은 깊이 없는 문자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와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의 편지를 번역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충동적으로 종이와 펜을 꺼내 한글 자음들을 하나씩 써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각 자음을 쓰면서 그것이 나타내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기역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두 입술이 맞닿은 모양. 한글의 창제자는 인간의 발음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모음을 그려보았습니다. 하늘을 상징하는 동그라미, 땅을 나타내는 수평선을, 사람을 의미하는 수직선이. 이 기본 요소들이 조합되어 모든 모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야. 이건 철학이야. 책상 위 종이에 쓰인 한글 자음과 모음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리우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역사가 짧다, 깊이가 없다. 이제 보니 얼마나 피상적인 평가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창문 밖으로 별이 빛나는 옥스퍼드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치부했던 제가 이제는 그 안에 담긴 과학과 철학에 매료되어 있었으니까요. 다시 자료들을 펼쳐보았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 설계 원리는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음성학적 원리를 이미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체계적 분류, 발음, 위치에 따른 문자 형태의 유사성, 소리의 변화를 반영하는 유연한 결합 방식.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학적 원리가 백성을 위한 문자라는 실용적 목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복잡한 한자를 배우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모든 발음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었죠. 이 문자는 배우지 못한 백성을 위한 것이었다. 그 사실은 언어학 전공자로서 경외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문자 체계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한글은 민중을 위한 문자였다는 점이 혁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책과 논문들, 그리고 제가 직접 쓴 한글 문자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과제를 위한 연구를 넘어 이제 저는 한글이라는 문자에 진심으로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언어학과 대형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 문자 창제 사례 비교 발표는 학과의 중요한 학술 행사였기 때문이죠. 저는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발표가 하나둘 진행되었습니다. 히브리어를 맡은 학생은 그 문자의 신성함과 고대성에 대해 설명했고, 한자를 연구한 리우는 상형에서 시작해 의미를 담게 된 한자의 예술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발표였고 청중들은 열렬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강당 뒷자리에 앉아있는 지후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첫 문장부터 강의실에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과학적이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이기에 위대합니다. 이어서 한글의 창제 배경과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자음들, 우주관을 담은 모음 체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는 실용적 목적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쉬운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 철학, 그리고 인본주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인류 최고의 문자 체계입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교수님들의 표정이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던 눈빛이 점차 호기심, 그리고 감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한글이 음성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15세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교수님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현대 언어학이 발견한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은 언어학자들에게 놀라움 그 자체였으니까요. 발표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문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문맹으로 고통받던 백성들에게 지식의 문을 열어준 것이죠. 한글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도구였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언어학과 교수님 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리, 당신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단순함이 오히려 문학적, 철학적 깊이를 제한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통해 깨달은 것은 한글의 단순함은 결핍이 아니라 정수라는 점입니다. 복잡함을 줄이고 본질만 남긴 것이죠. 그리고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학과 지식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하기 때문에 더 위대한 것입니다. 강의실에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도 수긍하는 모습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나서 여러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한글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의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발표장을 나오는 길에 지후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해리 고마워. 우리 문화를 이렇게 깊이 이해해주다니. 내 발표를 들으며 나도 한글의 새로운 면을 발견했어. 지후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한글을 접했을 때 가졌던 편견과 무지가 부끄러워졌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지.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알게 해줘서. 그날 밤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문자 체계를 접했지만 한글만큼 과학적이면서도 인간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한 위대한 왕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발표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치는 고요한 시간이었죠.
그때 누군가 제 앞에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리우였습니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과 달리 리우는 약간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책을 몇 권 안고 있었고 그중 하나는 제가 발표 준비를 위해 자주 참고했던 한글 관련 서적이었어요. 앉아도 될까? 리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리우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리우가 입을 열었어요. 해리, 어제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사실, 나도 한글 그렇게 깊은 줄은 몰랐어. 미안해. 리우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처음에는 내 생각과 똑같았으니까. 심지어 더 무지했을지도 몰라. 리우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쳤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체계가 담긴 페이지였어요. 이거 보면서 생각했어. 배우기 쉬운 게 얕다는 뜻은 아니구나. 오히려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한 거지. 리우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제가 한글을 연구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으니까요. 한자도 마찬가지야. 단순히 복잡하다고 해서 우월한 건 아니지. 각 문자 체계는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 필요에 따라 독특한 발전 과정을 거쳤으니까. 리우의 관점이 변화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전의 우월감 대신 이제는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그의 말에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리우는 더는 한자를 자랑하며 다른 문자를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와 함께 다양한 문자 체계의 독특한 특징과 아름다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많아졌죠. 때로는 지우도 합류해서 세 명이 함께 언어의 바다를 탐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학교 근처 카페에서 우리 셋은 한자와 한글의 차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리우가 한자의 그림 같은 특성을, 지우는 한글의 과학적 체계를 설명했죠. 저는 둘 다의 관점을 들으며 서양 알파벳과 비교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한자는 의미 중심이고 한글은 소리 중심이야.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인데 둘 다 각자의 방식으로 완벽하게 언어를 기록하고 있어. 제 말에 리우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명 모두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왔지만 언어라는 공통 주제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우월함을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적 배경과 언어적 특징을 존중하고 배우는 진정한 교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의 아름다움도 그리고 알파벳의 역사적 가치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글 연구는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저에게 다른 문화를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리우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때로는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배웠습니다. 3달이 지났습니다. 기말 과제는 A+를 받았고 한글에 관한 저의 연구는 학과 내에서 작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권유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짧은 논문을 쓰기도 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내면에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이제 제 책상 위에는 작은 캘리그래피 액자가 놓여 있습니다. 지후의 선물이었죠. 기억이라는 자음 하나가 아름답게 쓰여 있는 액자입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생각하게 된 문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옥스퍼드의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한글은 제게 그저 정체불명의 낯선 기호였습니다.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등 고전적 문자들만이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담기 위해 태어난 가장 인간적인 발명품입니다. 과학적 원리와 철학적 깊이, 그리고 민중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정체죠. 지난 주말,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한글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 캘리그래피를 처음 배웠고 한국 음식도 맛보았죠. 지후와 리우도 함께였습니다. 3명의 친구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졌지만 이제는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난 한 한국인 교수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해리 씨는 외국인인데 왜 한글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글에 매료된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글은 권력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것이었죠. 이런 민주적 정신이 15세기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어쩌면 문자의 위대함은 그 역사의 길이나 복잡성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 논문을 마무리하며 제 시선은 다시 기억 액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단순한 기호 하나에는 인간의 발음기관을 본뜬 과학적 원리,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게 하려는 실용적 지혜, 그리고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가장 인간적인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옥스포드의 한 영국인 학생의 마음속에 한글은 인류가 만든 가장 위대한 문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액자 속 기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복잡함이 아니라 본질에 충실한 단순함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글은 그 완벽한 증거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언어학 천재가 지금은 가장 위대한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지금 전 세계인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따뜻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